자, 식사 맛있게 하셨죠? 이제 딱 2시간만 하면 됩니다. 그죠? 2시간. 자, 184페이지 보시면 조건부 권리의 취득 및 보호가 나오는데 1번 조건부 권리의 취득에서 기대권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조건부 권리는 현재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미래 권리인데 좌측보다 먼저 우측 걸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간에 150조가 나옵니다. 그죠? 150조. 150조를 보고 먼저 그 다음에 좌측으로 올게요. 이런 거죠. 이런 거. 갑이 을한테 요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내가 너한테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좋은 말 아니라 그랬죠. 그죠? 무슨 뜻이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평생에도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을이 열받아가지고 이런 미친놈이 날 물어보고 미친 듯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갑이 1억 뺏길 것 같아서 공부 못하게 집에다가 불 질러버렸어요. 그래도 불 끌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마지막에 시험 보는 날 문에다 못질을 해가지고 감금을 해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1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원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집에다 불 지르고 집에다 감금한 때에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을은 얘가 감금하는 바람에 시험을 못 봤다면 조건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점이 뭐냐면 그날 오후에 탈출했어요. 탈출하자마자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발표일까지 기다려야지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오른쪽 맨 밑에 보시면 밑에 세 번째 줄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호성실에 반해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고 조건의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한 시점이 아니라 신호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어야 하고 추산되는 시점이죠. 다시 말하면 방해한 때가 아닙니다. 그죠? 이건 아니고 만약에 방해가 없었다면 을은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발표일이 돼야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요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다시 법조문의 2항입니다. 자, 2항은 이런 거죠.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갑의 예상대로 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역시 네가 공부할 놈이냐라고 신경은 안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합격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에서 알아봤더니 실력이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니라 시력이 좋아서 컨닝을 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150조 이항입니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호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컨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을의 입장에서는 컨닝해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1억을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법조문하고 그 시점만 조심하면 되겠죠. 근데 다시 왼쪽에 와가지고 148조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문제냐면 조금 예를 바꾸면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열을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갑이 보니까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래도 공부 못하게 방해할 수도 없고요.
또 시험 못 보게 뭐죠?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시험 못 보게 막으면 어차피 그런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아파트를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요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문제인데 좌측에 148조입니다. 148조. 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정보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뭐죠?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요 매매를 하지 말라고 148조가 뭐 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이익을 해야 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갑이 만약에 이 아파트를 팔아먹으면 을은 나중에 합격해도 받을 아파트가 없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것은 148조가 뭐하고 있는 거죠? 금지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148조가 금지만 하고 있을 뿐 그것이 무효인지 유효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우리 판례는요. 교재 판례가 없는데 일단은 무효라고 봐요. 일단 뭐라고요? 무효.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동그라미 땡이 C번을 보시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후에 조건 성취하여 조건부 권리가 취득하는 권리가 방해되거나 침해되는 한도 내에서 뭐가요? 무효가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나중에 을이 합격하게 되면 이러한 처분행위는 을의 권리를 뭐 하는 거죠? 침해하는 거니까.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다만 이 무효가 되면 누가 피해를 볼 수 있냐면 병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무효를 가지고 병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요. 이러한 권리 등기할 수 있을까요? 합격하면 아파트를 받는다.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정해보면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행위는 뭐가 되죠?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요.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무슨 등기로 합니까?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좌측 맨 밑에 있는 149조는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요. 상속도 되고요. 보존도 되고 담보도 가능합니다. 쉽게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얘는 못 팔아먹는 거죠. 갑은 그죠? 못 팔아먹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냐? 얘는 을은 자신의 조건부 권리를 뭐 할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누가 살까요? 예를 들어 이놈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 그래가지고 합격할 가능성이 로또 복권 수준이면 한 5천 원 정도 주고 사면 되는 거고, 그죠? 좀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죠? 떨어질 위험성을 감액을 해가지고 뭐죠? 한 70%, 80% 주고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보존도 되고 담보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못 파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못 파는 거.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가장 조건이 나와요. 가장 조건. 제가 재미나는 말씀드릴까요? 전에 말씀드렸나? 제가 그 서울 구로에 있는 연립 얘기 했나요? 안 했어요? 못 팔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분이 구로에 서울 구로구에 연립주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재미로 들으시는 겁니다. 이게 그냥 재미로 듣는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요. 연립주택의 특징이 뭐죠? 시세는 있는데 거래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연립주택 같은 거 한번 들어가면요. 기본이 20, 30년이죠. 그죠? 그래서 가보면 그죠? 왜요? 안 팔리니까 이런 거. 근데 예를 들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립주택이 이게 5천만 원짜리였는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갑이 어떻게 했냐면은 벼룩시장에다가 교차로에다 광고를 냈어요. 50만 원짜리
추첨권을 100장을 판매하고 50만 원이면 100장이면 5천만 원이죠. 그죠? 요 100장을 가지고 추첨을 해가지고 5천만 원짜리 연립주택 줍니다라고 광고를 했어요. 이게 대세기죠? 다시 말하면 지금 50만 원짜리 뭐예요? 추첨권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가지고 이제 100장을 넣고 추첨을 해가지고 뭐예요? 연립주택 5천만 원짜리를 준다고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개택같이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50만 원이 있어도 없어도 그런 돈이기도 하고 또 이게 만약에 2,500 투자하면 확률 50% 되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50만 원짜리 여러 개 사가지고 30%를 사게 되면 확률이 몇 프로 되고요? 60% 사면 몇 프로예요? 60% 그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는 뭐 100장이 아니라 뭐 70장, 60점만 사도 뭐예요? 확률이 높아지면서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죠? 개떼같이 모여가지고 성황리에 이 연립주택을 뭐죠? 팔았어요. 못 팔 거 없겠죠. 그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이 이제 뭐냐면 구속이 됐다. 이게 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죠? 저는 처음에 이 뉴스를 보면서 야, 기발나다. 그죠? 이러면은 뭐 못 팔 부동산이 없는 거죠. 근데 왜 구속이 됐냐면 이분이 지금 복권을 발행한 거잖아요. 그죠? 개인이 함부로 복권을 발행할 수는 없죠. 복표 단속법이라 그러더라고요. 복표 단속법 위반으로 이분이 뭐죠? 구속됐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실수한 건 뭐예요? 교철에도 광고 낸 거죠.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뭐가 됐어요? 이슈화가 됐죠. 그죠? 만약에 뭐 안 팔리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죠? 그죠? 이렇게 아시는 분, 특히 학원 같은 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번 해보시면은, 해보시면 못 팔게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머리 좋은 분 참 많아요, 보면 세상에서. 자, 가장 조건이 나오는데요. 가장 조건은 뭐냐 하면,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말해요. 그러면 가장 조건 옆에다가 화살표 찍 해가지고 조건 가입표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건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자고요. 기성 조건이 뭐죠? 이미 성취된 조건이거든요. 조건이 아니에요. 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닐까요? 그죠?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되죠. 근데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됐다는 것은 더 이상 뭐 하잖아요?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성 조건은 뭐가 아닌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불능 조건도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이미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도 가끔 내요. 그래서 기성 조건, 불능 조건은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조건이 아니다. 왜냐하면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것만이 뭐예요? 조건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뭐죠?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거란 말이죠. 어떻게 외우죠?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올 겁니다. 불정무 불해조 그죠? 불해조.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요.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무효고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령에서 불해조가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작년에 이 부관에서 조건의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나오면 지문 중에 하나는 요게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단순 문식한 게 최고입니다.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입니다. 법조만 읽어볼까요? 자칙의 151조 2항입니다.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게 뭐죠? 기성 조건이죠.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정조해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하고, 해제 조건이면 기해 무해서 무효를 한다. 그렇죠? 3항 조건이 법률 당시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죠. 불.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불해조에서 조건 없는 법률행위하고, 정지 조건이면 불정무해서 그 법률이 뭐죠? 무효입니다. 그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맨 밑에 불법 조건이 나오죠. 이 불법 조건은 뭐냐면 조건이 반사회적인 걸 말합니다.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쌍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보시면은 불법 조건에서 2번 판례가 있는데 부첩관계의 종료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66년도 판례인데 원래 판례는요. 부첩이 아니에요.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이게 뭐로 기억해 두시는 게 안전하냐면, 그러니까 첩이면 따질 필요 없이 반사적인 거고요.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하는 증여,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반사회적인 거죠? 이혼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자.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다는 말은 뭐예요? 이혼하면 반환한다, 이런 얘기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혼하면 뭐죠? 반환한다. 30억짜리 토지를 주면서 혹시라도 우리 이혼하면 돌려줘야 돼. 이렇게 계약을 했으면 부부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을 한 증여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밤마다 좁혀더라도 30억이 아까워서 뭘 못해요? 이혼을 못한다. 따라서 이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뭐가 되죠?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그 다음에 4번 법정 조건이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조건이 아니다예요.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뭐예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죠? 조건이 아니고요. 그 다음 기한이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기고요. 넘겨보시면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와 있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월 31일까지 돈을 갚아라 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기 때문에 기한이고요.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뭐죠? 확정기한인 거죠. 내가 죽으면 안영찬이 뒤지면 자동차를 주겠다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데 다만 언제 죽을지는 정해져 있지 않죠. 오늘 저녁에 뒤질 수도 있고, 그죠? 10년 후에 뒤질 수도 있고. 따라서 이건 뭐죠? 불확정 기한이. 오늘 아까 보니까 김영애 씨요? 돌아가셨더라고요. 김영애 씨, 그죠? 이번에 그 뭐죠? 월계수 양복점 그저 나오셨죠, 그죠? 돌아가셨더라고요. 예? 예, 시장감인가. 그 월계수 양복점 이렇게 볼 때도 좀 이렇게 좀 그 안 돼 보이더니 너무 많이 마르시고, 그죠? 그러더니 돌아가셨더라고요. 나이도 젊으시던데 66세. 참 사람이, 그죠? 참 그 지금 66세면은 한창이잖아요, 그죠? 아가씨인가요? 아가씨는 아니다. 아줌마 정도는, 아줌마 정도. 66세 정도면은 버스 타도 자리 절대 양보 안 할 나이, 그죠? 그죠? 무임으로 뭐죠? 이렇게 왠지 공짜로 이렇게 지하철 타면 왠지 미안한 분위기. 뭐 이런 나이인데 돌아가셨어. 아유, 안타깝게, 그죠? 참, 열심히 살 이유도 없는데, 그죠? 자, 교재 보시면은 박스가 나오죠? 그죠? 박스가 나오는데, 먼저 1번 판례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판례, 이 두 가지를 보고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자, 1번 판례 생각해 보자고요. 예를 들어 제가 뒤지면 뭐 한달까요?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반드시 죽을 테니까 이건 뭐예요? 기한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실종이 됐어요.
실종되는 바람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예요. 1번 판례입니다.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뭐죠? 안영찬이 뒤지면이죠. 그죠? 그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 제가 뒤졌을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안영찬이 실종된 때에도 이해한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보아야 한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제가 죽었을 때만 자동차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요? 실종이 돼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뭐죠? 자동차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2번 판례 보기 전에 먼저 밑에 판례입니다. 자, 요건 요런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갑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우리 시험이 며칠이죠? 3월 28일인가? 10월 28일인가요? 10월 28일이죠? 그럼 돈을 언제 갚기로 했냐면 10월 10일 날 갚기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 10월 한 2일쯤에 전화한 거죠. 야, 10월 10일 돈 갚기로 한 날 다가오면 돈은 준비됐니? 그랬더니 갑이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지금 나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데 정신없어 지금. 나 20%를 시험 보는데 나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으니까 나한테 전화하지 마.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의뢰 뭐라 그랬어요? 아, 그렇게 바빠? 그러면 시험 보면 갚아. 그랬단 말이죠. 뭐라고요? 시험을 보면 갚아. 그래서 시험을 보면 갚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10월 28일 날이 되고 보니까 어차피 봐봤자 떨어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시험 보면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되니까 아예 시험을 안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무슨 말이겠죠? 그 문제겠죠? 읽어볼게요. 두 번째 봤습니다. 두 번째 줄부터, 두 번째 줄 보시면, 두 번째 쉼표 있죠, 다음부터. 표시된 사실이 발생할 때는 물론이고, 시험 볼 때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시험을 안 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된 것을 불확정 기한으로 뭐죠?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봐도 갚아야죠. 안 봐도 갚아야 되죠. 따라서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기한이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물론 시험 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안 볼 수도 있고 그 자체는 뭐예요? 불확실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 경우에는 시험을 보면 봐도 갚아야 되고 안 봐도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뭐죠? 기한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인데 자, 이건 뭐냐?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시기와 종기 사이를 뭐라 그래요? 기간이라고 하고요.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으려면 반드시 기한, 그 중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종기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이번 판례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을이 이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부족해요. 근데 을이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내가 땅이 당장 필요한데 몇 달 있으면 돈이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일단 나에게 임대를 해주면 몇 달 있다 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이 땅을 사겠다라고 을이 갑에게 제안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갑이 어떻게 그럽시다 해가지고 일단 이 토지에 대해서 뭘 하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갑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 돈은 언제 들어옵니까? 그랬더니 넉넉 잡고 한 3개월 있으면 들어옵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계약 기간을 뭐 1년, 2년 이렇게 정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임대차 기간을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라고 정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되죠? 그죠? 그죠? 근데 1년이 지나도 안 사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안 살 거면 나가라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임차인에게 매달 때까지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니까 내가 안 사면 임대차는 영원한 것이고 당신은 나를 뭐죠?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라고 을이 뭘 하더란 거예요? 주장을 하더란 얘기죠. 원래 시작은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오히려 을은 뭐예요? 지가 안 사면 영원이다라고 어떻게 해요? 주장하니까 갑과 을 간에 뭐가 벌어진 거예요? 재판이 벌어진 거죠. 2번 판례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임대기한을 본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를 정한 경우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뭐죠? 상당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는 것은 임차에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조건인 거죠. 기한이 아니에요. 기한이 아니니까 뭣도 없어요? 기간도 없는 거다. 왜요? 기한이 있어야 뭐가 있어요? 기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불확실한 것이어서 기한이 아니라 뭐예요? 조건이고 따라서 요 임대차는 기간에 약정이 없는 임대차이기 때문에 임대인 갑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고요. 을의 주장대로 영원히 을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교재 판례는 객체가 안 나와 있지만 원래 판례는 뭐죠? 토지라고 명백히 나와 있고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뭐 하지 않습니까?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에 의해서 조건하고 똑같아요. 2번에서 소급표가 나오는데 그냥 뭐예요? 단독행위 기한 못 붙인다. 또 가족법상 행위도 뭘 붙이지 못해요? 기한을 못 붙이고요. 그 다음에 3번 다만 어음수표는 지급이든 정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어음수표는 기한, 시기를 붙이는 것은 뭐죠?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기한의 도래 한번 보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기한부 법률행위 효력해서 기한 도래 조례 효력은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요. 담보 설정할 수 있고 상속도 되고 기한부 권리도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 없고요. 또 2번 기한 도래 후에 효력해가지고 시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유의하실 것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 없다는 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가지고 6번에서 기한의 이익이 나오죠. 넘기지 마세요. 그죠? 기한의 이익이 나오죠. 그죠? 자, 일단 기한에서 그래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한의 이익이죠.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고 12월 31일 날 돈을 갚으라고 뭘 정했어요? 기한을 정했어요. 갑이 뭐죠? 채무자고 을이 누구죠? 채권자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요 12월 30일이라는 이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돼요? 채권자에게 이익이 돼요? 채무자인 거죠. 근데 만약 여기서 채권자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거냐면 12월 30일이 도래하면 돈을 받으니까 채권자가 좋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일단 법조를 보시면은 153조 1항 해가지고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뭐죠? 추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원칙적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냐면 넘겨보시면 의의가 나오는데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도래함으로써 받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받는 이익이에요.
따라서 12월 31일이 도래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기한은 원칙적으로 누구에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기한의 이익을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 그러면 어떻게 해요? X예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가지게 되는 이익이 기한의 이익이고 원칙적으로 그 기한은 채무자에게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에 양간의 2번에서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나오는데 교재는 계약으로 정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같은 말이 반복되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세요. 첫째,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다. 둘째,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에게 기한에 이익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겁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 이자를 안 받아서 무상이면 기한은 누구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만. 을은 12월 31일까지 기다려보자 생기는 거 없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가 2천만 원이다. 유상이면 물론 채무자 12월 31일까지 돈 안 갚아도 되니까 채무자 좋은 거고요. 12월 31일까지 참으면 채권자는 뭐가 생겨요? 이자가 생기니까 누구도 좋은 거죠? 채권자도 좋은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건데 세 번째 무상임치입니다. 무상임치 계약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만 기한에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누구를 말하냐면 임치인을 말합니다. 임치계약은 뭐죠? 물건 보관계약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젊은 총각이 여자 화장실 앞에 가방 들고 서 있으면 굉장히 꼴보기 싫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왜 거기 서 있겠습니까? 여자분이 오빠 나 가방 좀 맡아줘. 그랬을 거죠. 그죠? 무슨 계약을 한 거죠? 임치계약. 그죠? 그래서 가방을 맡기고 화장실에서 막 지금 시원해지고 있는 그 아가씨는 뭐예요? 임치인. 맡긴 사람. 화장실 앞에서 멀뚱멀뚱 먼 산 보고 있는 그 총각은 뭐가 돼요? 수치인. 이렇게 되고, 임치계약이, 임치인이 뭐죠? 채권자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과 3번처럼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을이 갑한테 1억을 빌리면서 이자 안 주기로 했어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굳이 12월 31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중간에 가서 뭐예요? 돈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중간에 돈을 갚는다는 것은 기한의 이익을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유상이어서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지만 포기하는 것이 뭐예요?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것도 기억하기 쉬운 게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유상이죠. 근데 5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는데 1년 만에 돈을 갚으러 가면 갚아줘서 고맙다는 게 아니라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자신들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말이고요. 손해배상이란 말 자체 대단히 어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서 기한의 이익의 상실인데 우측에 맨 위에 보시면 상실사에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하게 한 때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니은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디귿번 채무자가 파산한 때에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채무자가 지금 이 네 번째 사연은 의미가 없고 아무튼 이 사연들이 다 주어가 뭐예요? 채무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채무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갑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띨띨이가 이런 거지 같은 세상 헬조선 이러면서 이 건물에다가 방화하는 바람에 건물이 불타서 없어졌어요. 담보가 멸실된 거죠. 이래서 을이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왜요? 채무자가잖아요. 누가 해야 돼요? 채무자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님 기억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감소 멸실해야 되잖아요. 갑 채무자가 한 거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항상 최근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들은 자꾸 결론만 기억하시려고 노력하거든요. 전제를 자꾸 물어봐요. 자, 누가 했어야 됩니까? 채무자가.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냐? 갑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없어지면 누가 한 거죠? 채무자가 한 거죠. 따라서 이때는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을은 지금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못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때는 이행지체 채무 불이행이 되는 겁니다. 알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측에 보시면은 리을번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형성권적 기한이 상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진 않는데 자 이게 무슨 문제냐면 만약에 이러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 사유가 생겼을 때 바로 그것만으로도 이행지체가 된다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사유가 있더라도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이행지체가 되는 게 뭐냐면 형성권적 기한의 이익 상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 맨 밑에 보시면 결론이 뭐예요?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이익 상실의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뭐죠?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X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나오면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그러면 뭐예요? X. 요게 아니라 뭐죠? 요거니까. 바로 이행지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즉시 변제를 뭐죠?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갚아야 비로소 뭐가 되죠? 이행지체가 된다. 그럼 뭐예요? 맞는 증명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대망의 이제 뭐가 끝난 거죠? 민법 총칙이 끝났고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196페이지 오시면 이제 물권법이 나오는데요. 일단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물권법입니다. 그죠? 물권법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시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공부를 하면 맞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민법의 민법 총칙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들으면 다 알아요. 그죠? 알고 책 보면 모르겠어. 들으면 다 알아요. 네. 문제 풀면 못 맞히겠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할 때는 재미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부해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애매한 게 많아서요. 근데 물권법은 재미없어요. 무미건조해요. 그래도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부하면 다 맞힐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이유는
물권법은 2차 과목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뭐 중개사법이든 뭐 공법이든 세법이든 아니면 공시법이든 다 기본적인 시작은 이 민법의 물권법에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물권법 부분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2차 실력도 향상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법의 물권법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뭐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반드시 뭐 해야 될 부분이 극복해야 될 부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물권법 부분을 완전히 내가 줄였는데 떨어졌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물권법 부분은 뭐죠? 196페이지부터 470페이지니까 몇 페이지? 한 270. 아이씨. 더럽게 많네. 아무튼 요 270페이지 정도 되는 부분이 뭐죠? 나의 당락을 좌우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달려들여서 해야 됩니다. 자, 196페이지 오시면 물권법 일반 해가지고 물권법의 의. 물권을 규율하는 법이 뭐죠? 물권법이고요. 물권법의 법원. 이 법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게 법원이라는 말은 법의 존재 형식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물권법의 법원이라는 말은 물권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고요. 법률과 관습법으로 존재할 수가 있고요. 3번 물권법의 특질에서 강행 규정성을 띄고요. 우측에 2번 고유법적 성질을 떼요. 우리가 이제 계약법도 배워야 되고 물권법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인데 어디 있는 물건이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각각의 나라가 물권법의 내용이 달라요. 고유법이죠. 근데 계약은, 거래는 우리나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 세계의 계약법 내용은 거의 뭐요? 똑같아요. 그래서 계약법, 채권법은 보편성을 띠고요. 물권법은 뭐죠? 고유법적 성질을 띠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가슴 아프게도 우리가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민법을 번역해서 쓰고 있다는 게 나오죠. 일단 재밌는 게 3번 로마법적 요소와 게르만법적 요소가 나오죠. 이것도 중요한 건 아니고 재미예요. 재미로 보는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민법은 누구 만들었어요? 독일놈들이. 독일놈들을 뭐라 그러죠? 저먼? 영어로? 그죠? 독일은 게르만인가요? 게르만족이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입니다. 게르만족이 막 등장할 때는 유럽에 뭐가 있었어요? 로마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법을 만들 때는 어디 법을 참고했어요? 로마법을 참고하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어디가 힘센 나라예요? 중국. 그죠? 떼놈, 얄밉지만. 그러면 우리는 조선에서 법을 만들 때 어느 나라 법을 참고하겠어요? 중국 법을 참고하겠죠. 그래서 세조 때 만든 경국대전이라는 유명한 법은 그 안에는 중국 법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국적 요소와 한국적 요소가 뭐죠? 혼합되어 있겠죠. 얘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들이 법을 만들 때 발전한 로마의 법을 뭐죠? 참고해서 만들었으니까 로마적 요소와 게르만적 요소가 어떻게 해요? 혼합되어 있다. 이런 말이고요. 수험적으로는 아무 의미 없는 거고요. 그죠? 2번 물권에 의해 성질해가지고 1번 물권에 의가 나옵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시계가 왜 안 보이죠? 3시 25분이요. 자,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이제는 같이 세트로 등장해야 되는 게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채권입니다. 그죠? 솔직히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A라는 건물은 물론 뭐죠? 물건이잖아요.
소유권은 뭐예요? 물건에 대한 권리니까 뭐죠? 물권. 이렇게 되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을의 권리는 뭐가 돼요? 채권. 이렇게 된 거죠. 조심할 것은 돈 달라고 하는 것만 채권이 아니죠. 돈이든 뭐든 일정한 얘기를 요구하는 건 다 뭐가 돼요? 채권인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획했는데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다면 을은 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겠어요?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갑이라는 특정한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이건 뭐가 돼요?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을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대물권이라고 하고요. 채권은 특정인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뭐라냐면 대인권이라고 해요. 여기서 중요한 논점이 나오게 되는데 물건에 대한 권리인 물권은 강한 양도성을 띠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한 권리인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양도한다는 것은 사람이 바뀌는 거죠. 제가 아파트를 팔았어요. 그러면 아파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의 주인, 사람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물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물건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강한 양도성을 띠는 거죠. 이에 반해서 채권은 뭐에 대한 권리예요?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거고 사람이 함부로 바뀌면 안 되는 것이고 따라서 채권은 약한 양도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외울 물권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어요. 소유자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지만 양도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의고요. 2번 물권의 성질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직접적 지배가 나옵니다. 자, 물권은요. 직접 지배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지배권이 아니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간접 지배권이다라는 말도 써요. 그냥 지배권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뭔 소리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물권, 소유권이 있으면 갑은 어떻게 소유권자로서 만족을 얻냐면요. 요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 거죠. 그죠? 오늘 같은 일요일날 빤스만 입고 아이고 좋다 굴러가면 되잖아요. 누가 뭐라 그러면 내 집인데 뭐 이러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직접 지배해서 만족을 얻는다는 말은 물권자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타인의 협력이나 이행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줬으면 1억을 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거든요. 이 채권 자체 을에게 만족을 주나요? 받을 돈이 있으면 만족 수익이커녕 어떻게 해요? 자다가다 어떻게 해요?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아이씨 돈 갚을래니 이 자식. 을에게 언제 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을이 돈을 갚아줘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을에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은 타인의 협력, 이행이 있어야 비로소 채권자는 뭘 얻게 된다는 거죠? 만족을 얻는다는 점에서 지배권이 아니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전세권은 물권입니다.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자, 생각해보죠. 전세권자인 제가 이사 가려고 갔더니 그 집에 이상한 놈이 살고 있어요. 집주인에게 그 사람 내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냐하면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스스로 알아서 뭘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어야 돼요. 따라서 지가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는 물건에 인도 의무가 있다. X. 전세권 설정자가 인도해 줘야 되는 게 아니라 전세권자 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는 방해 제거 의무가 있다. X. 방해가 있다면 전세권자 지가 방해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임차권자라면 달라진다는 거죠.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니까 임차권 자체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비로소 뭘 얻는 거예요?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면 집주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내보내주세요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인은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는 거고요. 임대인은 방해 제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할게요. 전세권 물권이잖아요. 전세권자인 제가 살다가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집주인에게 고쳐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스스로 알아서 만족을 얻어야 돼. 따라서 전세권자는 알아서 자기가 고쳐야 되니까 수리비, 필요비를 집주인에게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임차권은 청구할 수 있겠죠. 왜요? 임대인이 협력을 해야, 이행을 해야 임차인은 뭐 얻어야 돼요? 만족을 얻는 거니까 임차인은 고장난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자기 돈을 고쳤다면 필요비, 수리비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민법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문제에 집중이 돼요. 왜냐하면 민법 문제 결론이 상식에 부합하면 공부 안 해도 대충 맞히거든요. 문제로서 가치가 없어요. 항상 뭔가 좀 이상한 듯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를 내야 공부 안 한 사람은 뭐예요? 틀리고 공부 안 한 사람은 맞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민법 아유 별것도 해가지고 문제 딱 풀고 나서 15점 맞으면 이제 충격받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답사위로 막 비껴나간단 말이죠. 그죠? 왜 그러냐면 공부 안 하고 풀 때는 뭐예요? 상식적으로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상식이 뭐예요? 전세권은 왠지 좋은 권리, 임차권은 왠지 뭐예요? 후진 권리.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권자와 임차권자가 뭐죠? 뒤바퀴. 역전되는 부분은 시험에 잘 나니까 꼭 기억하시고 뭐 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2번 객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성에서 물권은 배타성이 있고요. 채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따라서 물권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내용의 물건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일권주의라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채권은 똑같은 객체, 똑같은 내용의 채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게 된다는 정도고요. 넘겨보시면 3, 절대권이 나오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3번부터 보겠습니다.